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유상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말이죠. 무려 198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걸린 시간이요. 163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건당 50초도 안 걸린 겁니다. 의원들이 그 시간에 고민할 그런 여지나 있었을까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니 본회의 표결은 빨리 해도 괜찮다고요. 그래도 이건 웬만해야죠. 벼락치기도 이런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그저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비판이 예나 지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 어제 국회 상황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98개 법안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보이콧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계의 수건이었던 데이터 3법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법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은요. 개인정보 활용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 경제계에서 그동안 꽤 기다렸던 법안입니다. 그리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13일 표결할 듯하다. 어제 법안 하나가 상정이 됐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당정청, 윤석열 총장 맹공, 그리고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고발 이렇게 됩니다. 뭔가 편이 갈른 것 같죠? 지금 나눠져 있어 맹공과 고발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 좌천성 인사 공방 가열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여권에서는 그냥 인사권 정당하게 그리고 지역 안배까지 해소한 좋은 인사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거는 명백한 좌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장 의견 청취 원만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유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하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하명수사 의혹 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란 듯이 압수수색을 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보수통합 개문 발차. 뭔가 좀 가긴 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하긴 했지만 조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창당까진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시민단체 그다음에 중도 보수 이렇게 참여하는 혁통위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위원장에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10일쯤이면 윤곽이 드러난다. 구체적인 스케줄을 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문정권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참여를 담았다. 탄핵 문제, 총선 승리 장애돼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강조를 했는데 과연 매듭이 지어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천권 조율, 심겨루기 등 극복할 과제, 그러니까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였군요. 네. 미국이란 저는 불안한 봉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묘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무슨 전면전으로 가느냐, 일촉즉발이다 그러는데 실제는요, 굉장히 가라앉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 제재, 그래서 군사 대응을 자제했고요. 이란은 대응이 끝났다, 긴장 고조 원치 않는다. 뭔가를 서로 엄포를 놨는데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무마가 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그다음에 최직련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항명대 사화. 검찰 인사에 관한 평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모습을 두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항명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검찰 인사 그 조치 이거 사화다. 조선시대 때 어떤 숙청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방금 일면기사 소개 때 보셨죠?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산 넘어 산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넘어야 될 산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20살 대변 3천만 원. 지금 한 정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이런 내용을 내걸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셀프 영웅. 영웅이긴 영웅인데 스스로 영웅을 자처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떠오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요.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항명대 사화 이런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검찰 인사 후폭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청와대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때리기 삼각공세다. 뭔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근데 한국일보는 이걸 때리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뭔가 포위를 하는 듯하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좀 더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을 내라. 아까 검찰 인사에 앞서서 의견을 내라는 명. 윤 총장이 거역했다.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의견 청취 요청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을 실행하라. 이렇게 또 지시합니다. 모두 윤석열 총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요. 균형 인사 이뤄졌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또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총리, 청와대 삼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손발 자르기 인사 논란 정면 돌파.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른바 항명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반격 사전 차단하고 사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큰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죠. 뭐 왕조시대, 그러니까 명이다 뭐 이런 표현을 두고 약간 좀 거부감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낙연 그리고 추미애 통화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총리실이 이 사진을 공개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요.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압박에 나섰다. 검사들에서는 약간 반발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사실 여기 반발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예상보다는 큰 반발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사실 오늘 있어요. 그렇지만 반발 내용을 살짝 소개가 됐는데 협의 관리에 무시한 건 저쪽이다. 여기서 말한 저쪽 법무부를 얘기한 거죠.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식구 아니었나요? 근데 이쪽 저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인사 명을 의견을 거역한 게 내라. 아니고 인사 정치 의견을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그런 전에 30분의 의견을 시간뿐만 듣고자 하는 아니라 그 조치가 전혀 전날도 아닌 거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지금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건 오만방자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만과 비난이 담겨 있었죠. 그렇지만요, 논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아무튼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어제 사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보이콧을 했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죽는다. 이거 선례 남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더니 청와대 수사 진행 중인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했다. 그렇습니다. 대거 바뀌었습니다. 지휘부가요. 총장 의견 청취안에 이건 좀 논란이 두고두고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법조계에서는요. 청와대 검찰 길들이기. 물론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이거는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건 개혁보다는 길들이기에 가깝다. 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지적하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 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검찰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인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좀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건 절차적으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고 우려가 된다는 표현이요. 자, 맞서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항명이냐?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냐? 이런 거죠. 자, 먼저 김구락 교수님.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찰 인사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신년사에서 문 예.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취임사에서 개혁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를 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예.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예. 사실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검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민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걸 예.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40분을 만나는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 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 원래는 과거에 이렇게 주목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미 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다음 날 11시에 이제 인사위원회 열린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얘기를 예. 했고, 그리고 9시 반에 전화를 해서 10시 반까지 와달라. 예. 이걸 이제 요식행위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 와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또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6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저는 검찰총장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을 안 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거는 예.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수세적 저항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총장이 저항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이제 세상에 알려진 바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임 5일 만에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즉 검찰을 통제할 수 없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늦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런 장면에서 만들어진 이유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칫 물러나거나 사실 검찰 쪽에서는 그 인사 명단 미리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주고 했던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고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늘어지면 사실상 법무장관이 예.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취임한 뭐 며칠 상관에 예. 본인의 어떤 뭐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도 못하고 좌초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고 예. 검찰을 지휘부는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세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을 거역하고 이건 항명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죠. 수세적 저항이다. 약간 좀 다른 표현을 쓰셨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계시네요. 자,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한마디로 개국 공신에 대한 토사구팽이다. 개국공신이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에 들어서 예. 적폐청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예.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 1명을 예. 교도소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칼잡이들이 바로 지금 이번에 인송 대상이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지금 7개월 전에 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예. 우리 총장님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 있던 것 같이 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진용을 갖췄던 것이 예. 불과 7개월 전입니다. 예. 그때도 인사권자는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임명을 그 한 사이에 거군요. 바뀐 건 뭐죠? 예. 검찰의 칼이 예전에는 전 정권에 대해서 향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은 그 칼이 현 정권, 현 예. 본부를 향했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번 인사를 하면서 예. 여러 명, 특히 대검에 있던 참모들을 다 잘랐는데 예. 대표적으로 두 개만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찬호 공안부장 같은 경우에 예. 어디로 보냈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사법연수원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1명입니다. 1명입니다. 사법연수원이니까 제주가 아니고요. 그건 제주도로 그렇죠. 예. 일단 제주지검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찬호 예, 지검장은 예. 제주도 바로 잡겠습니다. 아마 예. 거기는 아마 LA까지 보내고 싶었지 않을까 싶은데 LA까지는 못 보내고 예. 아마 제주도로 물 건너 보낸 예,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소윤이라고 보였던 예. 윤지방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법연수원장 아까 윤대진 말씀드렸듯이 지검장을 말하는 거죠.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 소속 아닙니까? 검찰 예. 소속도 아니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어떤 좌천성, 문책성 인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대검 참모 9명 중에 8명 교체하는 것은 예. 거의 사실상 이것은 수족을 다 잘라냈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청와대도 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법무장관실에 있는 각종 참모들을 예. 추 장관과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구 임명하면 그 대통령, 그 추 장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지금 예. 보면은 추 장관은 항명을 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항명이 될지 모르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예. 정당 행위로서의 어떤 막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한 항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일부러 두 분만 드렸습니다. 항명과 사화 지금 맞서고 있는데 역시 뭐 두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각각의 어떤 입장이 완전히 확연하게 지금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데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좀 이따가 제가 기회 드릴게요. 지금. 기사들이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중에 하나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좀 눈길을 잡더군요. 추적추 조족조. 조족조는 들어보셨죠? 조국 전 장관의 적은 조국 전 장관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 썼던 글들 때문에 그게 족쇄가 된다는데 추미애 장관 역시 과거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소환이 된 거죠, 지금. 보시죠. 2013년 여기 보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2013년 추미애 대선 개입 수사 윤석열 내쳤다. 2013년 조국 윤석열 찍어내기 뭘 겁내서 그러는 건가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소개되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2013년 11월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당시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 그러면서 엄청난 공세를 합니다.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는데 지금 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네요. 당시 비슷한 시기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세상이 알겠구나. 이렇게 트윗글을 올렸어. 이게 다시 소환이 돼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 네네. 사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보도자료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건 네네. 어떤 뭐 의도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떤 지시를 했어요. 대응을 하라고. 네. 그런데 대응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좀 이 여권에서는 항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명을 거역했다. 예. 그럼 이 정도면은 징계에 나서는 겁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가 이제 두 갈래로 나서고 예.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징계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감찰이라든지 왜냐하면 예. 사례가 있다. 지난번에 혼외자 문제로 예. 이렇게 보도가 된 예. 최동욱 예. 그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감찰 사례가 근데 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황교안 예. 대표셨죠. 그래서 감찰을 할 수 있다. 지금의 항명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징계의 예.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예. 하나 있고 하나는 그러나 지금 이런 수세적 이렇게 그 저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명을 거슬렀다,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임기는 2년 동안의 어떤 보장이 예. 돼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사실상 그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후자에 좀 더 이 방점을 찍는 게 이유는 총리가 장관의 어떤 명령을 하면서 예.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자료를 낸 경우는 예.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처음 봅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총리나 대통령이 예. 전화를 하는 경우는 대개는 외국에 있는 그렇죠. 우리 현지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들하고 군인들이라든지 전화죠. 아니면 독도의 경비 대원이라든지 예.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화 통화로서 위로를 한다거나 혹은 서로 간에 아까 그 어떤 그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서울 안에서 또 지척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실과 정부종합청사는. 예.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낸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요. 또 이낙연 총리가 지금 6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죠. 예, 16일 전에 그만두시겠다고 나가기로 공언도 했고.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럼 보통 군대에서도 말년 병장은 예. 조용히 제대를 기다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 그런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응하라고 했을 때 예. 그 나중에 대응한 것을 보고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응만 그렇게 되네요. 지시만 할 뿐이지. 예.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미, 즉 앞으로 총선에 나갔을 때 내가 일단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역할을 했다 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을 예. 이 결과를 얻어내려면 사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사진을 내고 할 필요가 없었다. 조용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명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 밟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낙연 총리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아니었겠느냐. 어제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이제 기사로 많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수위를 낮추는 설명을 좀 했죠.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속내가 읽히는 추가 설명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윤석열 총장 어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보시죠. 일단 이 기사 제목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그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난 그 다음 상황이에요. 윤석열 간부들 불러 모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인사 다음 날 어제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이웨이다. 윤석열 총장은 마이웨이 쭉 간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윤 인사 당일 저녁 식사 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러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인사 대상자가 된 그 고위직 간부들이요. 통상 그런 좌천성 인사라고 해석되는 인사가 나온 뒤에는 되게 사표 내고 나가거든요. 근데 사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끝까지 그냥 버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과 비슷한 보고서를 낸 균형발전위원회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검찰이 보란 듯이 수사를 또 하는 거다. 또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뭔가 좀 대단합니다. 지금요. 진행이요.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장관에게 할 말 많지만 수사 결과로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사진입니다. 좀 봐주시죠.
윤석열 총장의 가장 최근 사진은 어제 점심 무렵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 발령난 대검 간부들과 검찰청사 밖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뭐 중식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중식당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요. 얼굴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자리를 대면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윤석열 총장의 가장 최근 사진,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자, 주건 교수님. 네. 윤석열 총장 지금 뭘 생각하고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 어떤 단호한 의지를 자기가 다짐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저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은 여권에서는 수가 항명이다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나름의 소견으로는 예.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사용 설명서요. 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도 2013년도에 그 예.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했을 때 좌천이 있었는데 예. 그때 사실은 상당히 조 전 장관, 예. 추 장관 모두 지지하는 발언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결코 어떤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추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방식에 예.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상털기식 수사라든지 예. 청문회를 전후해가지고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국민이 볼 때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소환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분히 뭔가 의도적으로 좀 네. 행동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렇기 거네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명이냐 무슨 예. 어떤 사화냐 이런 논쟁의 어떤 검찰 인사의 대규모 인사에서는 예. 근데 정작 이제 윤석열 총장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진짜 실무 예. 그 수사를 지휘했던 그런 어떤 이제 인사들을 좌천시켰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문책성 인사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멈추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되 예. 제대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명의처럼 제대로 찍어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러한 항명과 사화라는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예. 놓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게 한 가지만 말씀을 어떤 드리면 겁니까? 이 검찰개혁의 원래 본질은 탈검찰화에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단체나 진보단체들은 예전부터 검찰국장이 공석이 있는 걸 두고 이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검사 출신의 인사를 비검사. 등용해서 이 검찰국장 일이 사실은 이제 검찰 인사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검찰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아쉽게 된 게 그리고 뉘앙스가 애매해진 게 예. 참여정부 인사 때 이제 활동했던 분이 거기 검찰국장 자리에 오셨었던 것이고 검사 출신이시고 그게 예.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예. 놓치고 있는 검찰개혁이 좀 아쉬운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구라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있다는데 그 얘기와 함께요. 추미애 장관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카드를 더 내놓을 텐데 그게 무엇일지 예측도 좀 같이 해주시죠. 이미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얘기한 바가 있어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기존의 수사 예. 관행이라든가 조직 문화,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라든가 뭐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 다 예. 이제 걸러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예. 사실은 뭐 수족을 다 잘랐다라고 얘기하지만 동부지검장이 지금 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예. 담당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국장으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로 이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뭐 수족을 완전히 잘라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쁘게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예. 총선이라든가 다음 선거에 예. 표로 책임을 묻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예. 전부 다 좀 소모적이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토록 큰 주목을 받았던 게 2003년이죠. 제 기억으로. 그럼 어헌 17년이 흘렀는데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논쟁과 논란,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간단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수통합 얘기 참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게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도 합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받고 딱히 할 말은 없었는데 어제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뭔가 진척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개문발차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죠. 문재인 정권 심판 원칙만 큰 틀에 합의했다. 일단 큰 원칙은 갖고 있어요. 그 보수 통합의 명분이라는 원칙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신당 창당까지 산 넘어 산이다. 역시 산 넘어 산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보시죠. 보수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 뭐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설 전까지 신당 추진이 구성한다. 그렇다면 통합을 신당 형태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한국당이 해체가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요. 그러면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 보수당 통합 원칙에 동의한다. 그리고 황 3원칙 입장 먼저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초선 재선 의원들이요. 공천 백지위인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천 결과에 절대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각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른바 친이계 인사에 대한 재입당이 어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시간 꽤 끌었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에는요. 이 기사는 지금 산 넘어 산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제 상황은 그냥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혁신 통합 추진이 추진 내달 10일쯤 뭐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랫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뭐 여러 가지 원칙에 합의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들이 이래요. 하태경 새 보수당 책임 대표, 재건 3원칙, 황교안 대표 동의 밝혀야 이른바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3대 원칙 이거 명확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라. 왜 둘이 뭉실 얘기하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느냐. 혹시 뭐 친박 의식하는 거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황교안 대표 통합 거부는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다. 무조건 통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다르죠, 결은. 그리고 한국당 일부에서는 새 보수당과 합치면 우리 탈당한다.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네요. 의원총회를 어제 열었는데 한국당이요. 일부 의원이 새 보수당과 합치면 탈당하겠다. 또 일부 친박계는요. 뭐 지금 이 통합 주도하는 거 보니까 박형준 전 사무총장, 이재호 전 의원 등 옛날에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불만이다. 그래서 이게 또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근데 혁통추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 원칙을 동의했고 이거는 우리 보수재건 3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거다. 우리는 동의한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통합의 과정 중에 있는데 통합을 위해서 다 모이다 보면 여러 건의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시민 세력들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명확하다고 하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다들 뭔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들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종근 평론가. 네. 새 보수당이 황교안 대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수용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해달라. 근데 지금 아직까지 명확히 얘기 안 했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 할까요? 자, 어저께 그 보수통합추진위가 밝힌 원칙들이 있습니다. 7대 원칙이 있는데 7대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3대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포함됐어요.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또 새 보수당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정병국 의원이.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어제 사항을 동의한다는 거죠? 네, 동의한다고 했죠. 그러면 추인을 한 거죠.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나와서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보다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라라고 또 압박을 해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다. 앞으로도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이면은 뭐냐면 사실은 그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하태경 의원도
지난 재작년에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험하게 발언을 했어요. 마치 그 다리는 건넜는데 그 다리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온갖 한국당에 탄핵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온갖 발언들을 다 쏟아냈거든요. 좀 거칠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돌아가는 어떤 형국, 이런 형국에서 사실은 얼만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또 지분만이 아니라 주도권, 전체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주도권을 우리가 얼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게임 이론, 게임의 어떤 그 상황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발언을 계속 하는 것이고 또 황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일정 정도는 거리를 두는데 그런 물밑 작업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면 황 대표는 좀 더 뭐 표현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속내,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안으로 지금 설명이 돼 있죠?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 이른바 뭐 영남권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박계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당 내 주류예요, 주류. 근데 그 주류에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 새 보수당과 손잡고 뭐 하면 우리 탈당할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일 수 있어요. 자, 영남권 의원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탄핵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싫어한다. 근데 저는 그 전으로 우리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6년 공천을 보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16년 그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 정말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분들이 다 공천을 받은 것이고 사실은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당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은 탄핵 이전부터 시작한 것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같이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한 당에 같이 산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대구 동구에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죠. 같은 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의 영남권에 상당히 이제 친박에 가까운 의원들은 존재를 담보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본인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의 어떤 그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어떤 존재는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러면은요, 만약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서 새 보수당과 통합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당을 만드는데 거기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은 떨어져 나갈까요? 탈당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통합의 부분에서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탈당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잖아요. 이 3대 조건 외에는 내세우는 거 없다.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확약이 된다 그러면 아주 뭐 같이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죠. 어제 뭐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통해서 그 창당을 통해서 다 통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당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해체되거나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당명이 또 등장하는 겁니까? 추측컨대 통합 혁신 한국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국당은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보수의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고 이 당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란 그 자유 내지 한국이란 말은 반드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같이 끌어안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면서 통합이 먼저가 아니고 혁신이 먼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당 내지 보수 쪽에서 안철수 세력을 껴안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 통합하면서 혁신을 넣겠다는 새로운 당이 취지인 것 나뉘고 그 같습니다. 당 이름에 반드시 혁신. 그렇습니다. 한국 이게 들어갈 한국을 먼저 것이다. 혁신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름이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 한국당은 내려놓음으로써 살 수밖에 없는 내려놓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운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창당 내지 해산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해체 모여를 하지 않으면은 끌어안기가 힘들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한국당이 가진 조직, 자산이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렇지만 거의 재창당 내지 해체 모여 수준으로 우리 기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도까지 껴안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름부터 확실히 띄우고 그리고 또 가치 혁신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빅텐트 안에 다 채워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잠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가까운 의원들이 뭐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 비전이나 미래 담론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니까 미국에서 마라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얼굴이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주한 교수님. 네. 안철수 전 대표, 이 보수통합 여기에 합류할까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정말 이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별명도 있었죠. 그래서 네. 자꾸 이제 뭘 이렇게 결정을 안 한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비호감 정치인 1위에 오르게 되는 그것도 종 잡을 수가 없다. 예. 새롭긴 한데 이게 완전히 뭐 새로움이 이렇게 안착하는 느낌이 지금도 아니라서. 새롭습니까? 지금도 새롭다기는 이제는 좀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여전히 유의미한 어떤 정치권의 하나의 화두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제 위원장 박형준 교수님이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안철수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왜 오늘 그러냐면 사용 설명서가 많이 나오고. 네, 오늘은 좀 두 분의 사용 설명서 예. 얘기를 했는데 이 박 교수님의 의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본 자민당 예를 들었거든요. 이제 중도와 보수의 스펙트럼을 예. 상당히 그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벨트. 그런 벨트에서는 아마 이 비대위나 선대위, 만약에 이제 신당 창당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면은 예. 서로 다 기득권을 놓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큰 빅텐트 안에서의 대선 주자들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상차림은 저는 제대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차림을 하게 될 때에는 예. 아무래도 공천 안에서도 이제 아까 김 교수 말씀처럼 그 유승민계가 들어올 때 예. 한국당 안에서의 TK 의원들의 반발도 한국당 안에서도 그게 목리를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예. 안철수 의원이 원래 품고 있었던 예. 그 호남의 지분도 일정 부분 끌어나올 수 있다는 그 빅텐트의 상차림은 제대로 마련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상차림일 뿐이고 과연 그 개인주의가 강한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예.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지만 안철수 의원에게는 제가 봤을 예. 때 선택지가 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예. 선택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귀국을 언제 할까? 그리고 와서 공항에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뭘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누굴 만날까? 사실 다 관심사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젠 관심사 아니다. 뭐 있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분명히 관심 인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당 총선 공약 1호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 글쎄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종부세 늘려서 모든 20세에게 3천만 원 주겠다는 정의당. 이 공약입니다. 20세가 되면은 3천만 원을 기초 자산 뭐 이런 형태로 주겠다는 거예요. 총선공약 1호로 청년 기초 자산 이렇게 발표했는데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이고 그 사정이 좀 어려우면은 5천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20세를 말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재원이 궁금하잖아요. 매년 최대 18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종부세 등 이렇게 거치는 세금을 통해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청년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논란 아니냐. 최근에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럼 18세는 2년만 지나면 20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 물론 정의당이 어떤 제1야당이거나 집권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공약이 뭐 현실화 되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내세운 거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심상정 20세에 최대 5천만 원. 그러니까 기본은 3천만 원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거는 좋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 부유세 얘기도 좀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 그리고 부모가 없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그 재원은 상속증여세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확대해서 그 초과분을 전용하고 그리고 부유세 등을 포함해서 이 대책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아마 종합적으로 또 예산 마련 방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최종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포퓰리즘이 아니고 표퓰리즘이구나. 표퓰리즘. 표를 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예. 청년들한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딱 2년 지난 지금 최대 5천만 원을 퍼준다고 해요.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그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예. 어떤 재원으로 하는지 결국 부유세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준다라고 하는데 뭐 종부세 이런 게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부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현재 18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SOC 사회간접자본 원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SOC로 깔면은 그것은 앞으로 50년, 100년이 간 것인데 20조 그냥 돈을 주면은 그걸로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뭔가 기본 자산을 그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은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정말 그 정치인들에게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가 그냥 흥분하셔갖고 되묻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자, 주호 교수님은 가만히 지금 최인영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메모를 꽤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최 변호사님 말씀과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일단 저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정의당 자신들에 대한 저는 선한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저런 발표했을 때 다른 어떤 반응이 나올 걸 미리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그러니까 말이다. 나름의 어떤 패러디 기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최 변호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이게 사회간접 자본과 맞먹는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조 원, 사회간접 자본은 약 19조 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징성을 정의당에선 제시를 한 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사회간접 자본이라는 어떤 토건과 근대화의 산물에 지금 매몰되어 왔었다. 이게 정의당이 사실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청년 자산을 우리가 딱 눈에 볼 때는 20세에 3천만 원 주겠다면 되게 허황돼 보이지만 이것은 과연 과거의 토건 시절에 있었던 사회간접자본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어떻게 아까 뭐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좀 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현실 가능할 것은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서 공약이나 제도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논의의 장으로 이걸 끌고 오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윤학 교수님, 이게 현실 가능성은 있을까요? 별로 없죠. 일단 어쨌든 바로 얘기하시네요. 별로 없다고. 일단 포퓰리즘이라는 건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전체 공공을 봤을 때는 부정적이지만 어떤 특정 계층 눈앞에 이익은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전체적인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은 포퓰리즘 표현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모순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현실성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건 형평성의 문제도 굉장히 뿌리 깊은 얘기고요. 이게 또다시 사회를 균열시킬 수 있어요. 그러네. 형평성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유 있는 집안에 20살이 있고요. 힘든 집안에 20살이 있는데 다 같이 일괄적으로 주겠다. 이런 그래서 공약이잖아요. 정책을 낼 땐 좀 정치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심상정 대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그 날카로움이 굉장히 좀 무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도 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좀 내용을 측면 보면은 형평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겁니다. 아무튼 어제 공약이 발표가 돼서 이렇게 또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이란과 미국 전면전까지 갈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좀 묘합니다. 상황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렇게 자기 과시가 좋아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역시 그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군 사상자 없이 체면 세운 이란. 미군 기지 고의로 빗맞춰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공격을 했는데 일부러 빗맞아 피해 없게. 지금 미국 쪽에 밝히는 사상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혀. 뭐 건물이나 뭐 몇 개 좀 부서진 것 말고는요. 보시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반미정서 달래기용 아니냐. 효과적인 무력 시위였다. 무력 행사가 아니라 무력 시위였다는 거죠. 상대방은 별 피해 없었다. 미국입니다. 이라크 총리, 이란에서 사전에 공격을 알려줬다. 이게 뭐가 됩니까? 이란이 이라크에 미리 우리 공격할게라고 알려주고요. 그럼 이라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라크 내에 미군이 주둔돼 있는데 그럼 거기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거 짜고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공격 3시간 전에 대책회의.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이라크 총리가 알려주기 전에 이미 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스위스가 중간에 뭐 다리를 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짜고 쳤다는 냄새가 강하게 나죠, 지금. 외무장관 메시지도 메시지에도 그린존 로켓 공격. 이건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뭔가 묘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제 새벽이 되겠군요. 대국민 메시지를 대서 제재 얘기했는데 그 당시 모습이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일단 보시면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연설에서 쫙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군인이 둘이 싹 서 있고요. 뒤에 뭔가 후광이 쫙 비치는 듯한 모습.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보시죠. 빛 받으며 메시아처럼 등장. 트럼프 셀프 영웅 연출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대이란 연설 엄숙한 쇼를 하듯이 진행을 했다는 거.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일 때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뭔가 내가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자, 그럼 정말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야, 지금 보시면요. 다른 참모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요. 문이 열리면서 뒤에 또 하필 빛이 엄청납니다. 쏟아지듯. 그리고 본인이 나오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미국은 별다른 피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가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자체가 억제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종구 평론가. 네. 그래서 여기 신문은 셀프 영웅을 연출했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공부하는 영화 학도들은 교과서 같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독일의 히틀러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처음에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 히틀러가 뉘른베르크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인데 빛이 막 보이는데 비행기 하나가 쫙 구름을 뚫고 내려와요. 그다음에 쫙 내려오면서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즉 신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처럼 후광을 쫙 등에 업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후광을 얻고 내려와서 널찍한 광장에 그 이 나치 당원들이 도열에 있는 앞을 딱 걸어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와, 의지의 승리를 많이 또 패러디했나 보다. 이 의지의 승리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이런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쓴 그 장면이거든요. 즉 한 인물을 얼만큼 영웅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 그중에 가장 방법이 뭐냐면 높은 천장, 지금도 천장이 있죠. 그다음에 뒤에 후광,
빛의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을 아주 교과서처럼 지금 활용을 저런 한 모습을 거죠. 연출을 분명히 했을 텐데 당연히 이거는 했죠. 확실히 대선 때문이겠죠? 영화학도리를 보면 저건 어떤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교과서적인 어떤 장면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유명한 쇼 진행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장면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카메라를 의식한 어떤 행동들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면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대선 중간 평가에서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영웅시하거나 혹은 또 아주 감동적이거나 여러 장면에서 연출하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장면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른바 이 쇼잉을 좋아한다는 건 전 세계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어떤 전쟁 위상을 앞두고 이제 저런 모습도 연출하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걸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한편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뭔가 짜고 쳤다는 냄새가 짙게 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구 전략을 짜고 쳤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사실은 거의 전쟁까지 갔던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3,500명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여를 하고 또 B-52라고 하는 것들이 6대가 인도양으로 급파를 해요. 이런 장면이란 거는 뭐 대치 국면으로 이제 확 간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결과를 보면은 이란이 먼저 유엔에다가 우리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은 측에서의 트럼프도 우린 군사적 수단 안 쓴다. 경제 제재로 간다. 제재만 좀 하겠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어떤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을 양쪽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짜고 쳤냐고 생각하면 지금 이걸 요격도 안 했어요, 미국이.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게 사실 논란이에요. 다 볼 수 있거든요. 무슨 패트리어트가 그럼 없었던 것이냐, 그렇죠. 일부러 안 한 것이냐, 못한 그러니까 것이냐. 요격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만 해도 이걸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이라크에다 먼저 통지를 해줬다는 거는 미국이 알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고 여기에서 이 정도로 출구를 하자 뭐 이런 것이 양쪽의 어떤 의견 교환이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통상 투트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서로 뭐 전쟁할 듯이 하지만 또 물밑의 대화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밑 대화가 이 상황을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게 추락을 해서 모두 사망했어요. 근데 그 추락 원인이 어떤 뭐 엔진이나 이런 고장인가 아니면 이란 쪽에서 뭔가를 한 것인가 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란을 또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변수가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외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나라밖 소식인데 영국 왕실 얘기가 오늘 또 기사로 좀 꽤 있습니다. 보시죠. 왕실과 끊임없는 불화. 영국 해리 왕손, 독립선언. 해리 왕자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우리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실 소속이지만 왕실 그런 자격으로 어떤 행사 무슨 자기가 그 역할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죠. 찰스 차남, 해리, 그다음 메건 마클 부부. 이거 굉장히 회자가 됐죠. 사실은 뭐 미국인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왕실 가족의 일원에서 물러나서 재정적 지원도 안 받겠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왕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뭐 왕실 역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 안 받겠다나요. 그러면 이른바 그럼 뭘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걱정이 없다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강연을 한 번 하면은 일단 예상컨대 우리 돈으로 한 5억은 거뜬히 강연 안에 5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5억 정도로 받는 것을 알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만큼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리 부부가 책을 쓰면 엄청나게 수익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든든한 뭔가가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홍구 교수님. 네. 문화적으로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해리 왕자가 결혼한 이후에 그 형 부부와 끊임없는 무슨 갈등설이 불거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이 영국의 문화 자체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예. 영국은 우리 미국이나 이제 국내처럼 예. 뭐 드라마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예. 왕실의 어떤 이야기나 크고 작은 스캔들 혹은 사생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왕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예인 이상으로 네, 연애 주목받는 것 같아요. 이상의 어떤 중대성을 갖고 있고요. 예. 그에 또 반해서 왕실의 높은 어떤 도덕적인 위험을 또 요구하는 예. 이율배반의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곳 안에서 왕실에서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왕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또 규칙이 또 있어서 그런 것 안에서 크고 작은 잡음과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일견 되게 이제 멋있는 폭탄 선언처럼 나는 더 이상 이제 왕족의 어떤 지분과 기득권을 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뜻도 돼요, 사실. 예, 그렇지만은 그게 약간 김이 빠지는 거는 아까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왕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가면 이미 엄청나다. 도생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마련되고 있어서 그 문화 자체가 참 신비하고 근데 또 하나 교훈은 아 사람이 사는 어떤 모습이나 갈등은 모두 똑같구나. 그런 모습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한 이유는 여기 메건 마클 미국인이잖아요. 결혼 뭐 연예인으로도 유명한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갈등설이 있었는데 그만큼 왕실 생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 좋은 거를 왜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구성원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뭐 이럴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적발이 됐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V라인 차 방송한 후 쇼핑몰에 판매 허위 광고로 돈 번 유튜버들 이른바 인플루언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뭐 유튜버들이 많죠. 근데 유튜버들이 뭔가 광고를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 허위 광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마시면 V라인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뭐 마시면 붓기가 다 빠집니다. 살 빠집니다. 다이어트 이런 거 특히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으면 정력 강화, 동영상 의뢰, 업체들 인플루언서 이용하기도. 하여튼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게 과장이 많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유명 연예인의 또 부인도 여기에 뭐 좀 뭐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좀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 3.9 이거 먹고 요거 먹으면은 되겠다 51.8 먹고 난 다음에 지 마시고 자고 일어나세요. 얼굴도 멀쩡하고 안 부었어요. 네, 이종건 평론가. 네네. 요새 인플루언서, 이른바 유튜브를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그렇죠. 있군요. 예, 이제 유튜버만이 아닙니다. 예. 유튜브는 동영상인데 예. 사실 그 SNS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도 예. 서로 이제 맞팔을 해서 인친이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원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꽃을 언제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반려견 사진을 올리는 사람일지 이렇게 해서 서로 관련을 맺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이런 어떤 뭐 이 다이어트 와 관련된 뭐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그간의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그 걸 하는 영향력에 사람이다. 대한 신뢰죠. 신뢰 관계 때문에 이제 팔로워스가 높아지는 건데 예.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광고성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순간을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예. 이 유튜버들도 처음부터 난 광고 방송이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기존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컨텐츠를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업체들이 판매 업체들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비일비재해서 예. 지금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저는 이건 개입이 필요하다. 예.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너무 본물처럼 있기 때문에 예. 이 SNS나 혹은 유튜버의 기본적인 그런 이 미디어의 관계, 그러니까 예. 이 수용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예. 사실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사회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약청이든 혹은 정부에서든 어느 정도는 이건 개입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 우리말로는 영향력이 강한 분,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영향력은 신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요, 신뢰를 엄청나게 깎아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플루언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하여튼 이런 현상이 오늘 또 소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판결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성추행 그리고 좌천역 폭로 2년 만에 이 판단이 이래요. 대법원에.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통영지청 배치한 거 이거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다 서지영 검사 도저히 납득 어렵다. 1, 2심과 달리 직권남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 판결을 뒤집힌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여기 보시면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5년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검사를 창원지청 통영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건데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1, 2심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봤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그리고 혹시 이 재판 관련해서 직권남용 범위가 되게 좁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기자들 질문에 답은 없죠. 그렇지만 일단 저렇게 풀려나게 됐고요. 지금 뭐 파기환송이가 재판이 다시 2심이 열리겠죠. 근데 무죄 취지라는 게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여기 뭐 같은 내용 소개돼 있고요. 인사권자 재량범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죄 취지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법조계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숨 돌릴 판결이다. 지금 검찰 인사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고발했잖아요. 직권남용이다. 근데 지금 대법원은요. 직권남용을 좀 엄격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그냥 인사권 행사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숨 돌린 판결이다 이겁니다. 최인영 변호사 해석 좀 해주세요. 한숨은 돌렸지만 두 숨까지 계속 돌릴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그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에서 그 남용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한마디로 공무원 인사권자의 권한을 넓게 봤다라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 1심, 2심 그리고 처음에 구속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검찰의 인사에 관한 내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 봤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기준이란 것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인사권자는 그 종합적인 어떤 사정을 봐서 인사를 하면은 그것까지 직권남용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는 해서 무죄로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는 그 시점이 절묘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엊그제 그 검찰에 대한 인사, 그 특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적인 직권남용이 문제라고 고발했잖아요.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했는데 그 다음 날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인사권은 재량인 것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옳게 봤어요, 인사권을. 그래서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는 청와대를 넘어서 대법원까지 한 통속이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왜냐하면은 이 판결이 오늘 어제 써진 게 아니고 벌써 한 달 전 이전에 이미 판결문을 써놨는 것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딱 일치했다는 점에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안태근의 직권남용보다는 오히려 지난 정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문화체육부의 그 노태강 그 국장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 그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부분에 대한 것이 검찰로 갈 경우에 검찰이 기소할 것인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권남이라는 표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한숨을 돌릴 만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상황이 지금.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